하반기 재외동포청이 한국 내 전화번호가 없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오늘 낮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위해 자산 가치를 크게 부풀린 사기 행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사업면허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태튼-아일랜드주 대법원에서 뉴욕시 학교 내 망명 신청자 수용을 금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달부터 브루클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퀸즈에선 지난 6월부터 시행됐으며 맨해튼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가 4,100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기숙사형 싱글룸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거주 아시안 1위를 차지해왔던 중국인을 제치고 인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50만 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가 탈영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군법에 따른 처벌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국 내 통신사에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 국민들도 한국 여권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미주 한인 등은 본인 인증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재외 국민이 한국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 재외 공간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분야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 결제, 배달 음식 주문, 택시 탑승 등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본인 인증이 요구되는데 한국 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미주 한인 등 해외 거주 재외 국민들은 본인 인증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금융결제원이 해외 체류자 대상 금융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재외 국민이 금융인증서를 받아 영사민원24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 국민이 한국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해외 출국 확인과 해외 전화번호, ARS 인증으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인증서 발급은 재외 국민이 한국의 은행 등 발급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 대신 법무부 해외 출국 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이 확인되면 금융인증 서비스 개정 전 해외 전화번호로 전화해 IRS 인증을 하면 됩니다. 한편 형사민원 24는 해외 체류하는 재외 국민에게 여권 재발급, 재외 국민 등록, 재외 공관 방문 예약, 재외국민 등록 신청,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26가지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더 다양한 방식의 본인 확인 방법을 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 국민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실물 여권 정보 기반의 안면 인식과 재외 국민 등록 정보 등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밥 메넨데스 민주당 뉴저지 상원의원이 오늘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명령하고 개인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사적인 사유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오늘 낮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정치 인생을 시작한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 상원 내에서도 중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기소로 인해 그간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온 메넨데스 의원은
3명의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정부 사업과 연결해주는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오늘 맨하탄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메넨데즈 의원 측 변호인단은 그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금 10만 달러를 명령받았으며 그는 개인적인 여권을 반납해야 하지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업무상 미국 밖의 영토로 출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메넨데즈 의원에게 아내 외에는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함께 기소된 다른 사업가들과 모의로 혐의를 은닉하거나 감추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의 아내 네딘 메넨데즈 여사 역시 이 자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메넨데즈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웰 헤나는 어제 법정 출두를 위해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로 현재 통금 시간은 물론 위치 추적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여권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메넨데즈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집트 정부와 사업가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금괴, 주택담보대출금 대납, 고급 자동차 및 주택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금요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가 없고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015년에도 1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8년 배심원단의 불일치 판결로 혐의에서 벗어나며 상원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2번이나 기소된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일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유 자산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소유 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서 앵거론 뉴욕주 맨하튼 지방법원 판사는 약식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크게 부풀리는 반복적인 사기를 저질렀다 인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10월 2일로 예정돼 있으며 12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소유 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 배심원단이 추가 피해액을 살펴보고 허위 재무제표 발행 및 보험 사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원으로 트럼프를 강력히 비판해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10여 년 동안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지난해 기소했습니다. 트럼프가 보유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제임스 장관은 증거가 확실한 사례만을 바탕으로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례 자산 가치가 22억 3천만 달러가량 부풀려졌다고 밝혔으나 지난 8일 새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자산 가치를 36억 달러가량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번 판결은 자신의 재선을 막으려는 급진 좌파 민주당의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성인 배우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등 형사 재판만 4건이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대법원에서 뉴욕시 학교 내 망명 신청자 수용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현재 망명 신청자를 임시 수용하고 뉴욕시 내 학교에서 총 200여 곳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보로의 학교 임시 수용소 운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주법원 웨인 오지 판사는 뉴욕시는 학교를 망명 신청 이민자의 긴급 쉘터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뉴욕시가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의 옛 세인트 존 빌라 사립학교 건물을 망명 신청자 수용소로 운영하자 지역 정치인 8명과 주민들이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소송을 맡은 주법원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학교 임시수용소 운영을 임의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시정부가 즉각 항소했으며 주법원 항소부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심 판결을 되돌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내의 학교에서 현재 망명 신청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곳은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학교를 포함해 총 200여 곳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보로의 학교 임시 수용소 운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행정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며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잘못됐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26일 시 조례안에 보장된 피난처 권리 조항에서 난민을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전미에서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피난처 권리를 보장한 곳으로 이는 지난 1981년 조례안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밀려온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수용의 한계를 느낀 시정부는 현재의 난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 조례안의 한계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가 퀸즈에서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브루클린에서도 시행됩니다. 뉴욕시는 10월 13일까지 모든 거주자의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다음 달 2일부터 브루클린 거주자는 도로변 근처에 놓인 유기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음식물 분리 배출 의무화는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퀸즈에선 지난 6월 즉시 시행됐고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는 내년 3월, 맨하탄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질은 뉴욕시 생활 폐기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매립돼 메테인 등 잠재적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분리배출을 어길 경우 적발되면 주택과 소형 빌딩은 $25에서 $100, 대형 빌딩은 $100에서 $4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2025년 4월까지는 경고 조치가 먼저 내려집니다. 뉴욕시는 10월 13일까지 모든 거주자의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면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고 퇴비 라벨이 부착된 쓰레기통을 사용하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없이 정원 쓰레기만 배출하는 경우 종이봉투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해도 되는데 일반 쓰레기 배출일이 아닌 분리수거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앞서 폐기물 처리 현대화에 관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더불어 59개 커뮤니티에 각각 최소 2개 이상의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가 4,100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형 싱글룸 아파트 개발 및 공급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점퍼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원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 가격은 $4,100인 것으로 조사돼 평균값이 4,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를 기록했던 4,000불에 비해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데모스 조지에이드 점퍼 대표는 임대료가 이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큰 등락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점퍼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원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2%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시 인근에 위치한 저지시티의 경우에는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비용이 $3,20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베드룸 아파트 기준 뉴욕시 임대료가 1위, 뉴저지 저지시티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샌프란시스코가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점퍼 조사 결과 뉴욕시에서 투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5,0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난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뉴욕시는 기숙사형 싱글룸 주택 등 저렴하고 실용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 같은 기숙사형 싱글룸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 및 망명 신청자, 퇴역 군인 등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주택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아시안 비율 가운데 여전히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순수 혈통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인도가 1위, 중국이 2위, 한국은 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10년 전 대비 인도 인구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인구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거주 아시안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인을 제치고 인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은 여전히 520만 명으로 집계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었지만 순수 혈통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순수 인도계는 4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순수 중국계 인구인 413만 명에 비해 27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순수 혈통으로만 따진다면 인도계 인구가 중국계 인구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인도계 인구는 55% 증가했으며 중국계는 32% 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는 필리핀계로 총 307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베트남계가 195만 명으로 4위, 이어 한국이 150만 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AAPI 측은 이는 전형적인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인들은 아시안을 떠올리면 주로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미국의 인구 통계상 인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서아시아, 남아시아 인구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아시안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의 명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매년 수천 명씩 이민 오고 있으며 이들은 대가족을 이끌고 이민 행렬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미국이 기술 분야 고숙련 근로자 대상 H-1B 비자를 발급하며 IT 및 컴퓨터 강국인 남아시아 학생들에게 미국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인도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낮다는 것 역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소라는 판단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비율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많은 아시안 인구는 일본이었으며 총 74만 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계까지 포함시켰을 땐 중국계가 520만 명으로 여전히 미국 내 아시안 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미국 내 아시안 인구 성장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진출 및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며 정당별로 중국, 인도, 한국계 유권자를 겨냥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L을 견학하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던 주한민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미국 측 보호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며 중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가 월북한 지 71일 만입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의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정부가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추방 발표는 킹 이병이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추방 결정을 전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는 AP통신에 킹 이병이 중국에서 미국에 인계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민간인들이 평양에서 고려 항공을 타고 베이징으로 추방된 경우가 많아 킹 이병도 같은 경로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P통신은 킹 이병의 추방 발표는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를 장기 구금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면서 미 정부가 탈영병으로 분류한 그의 운명은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들이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것과 달리 킹 이병은 군 교도소 수감, 급여 몰수, 불명예 제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또 지난 9월에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 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을 하고 7월 10일 풀려났습니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킹이병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났고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지역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사건은 8월 23일 신고됐는데 범인은 우든 헤이븐 블러바드와 자메이카 에비뉴에서 Q52 버스를 기다리던 15세 남성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8월 25일부터 9월 20일 동안 8건 더 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범인은 주머니나 가방에 있던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쳤습니다. 범죄 대상이 된 버스는 Q52, Q53, Q7 등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버스에 탄 상태로 지갑과 휴대폰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버스에서 내려 사라졌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12학년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HIV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술 기반 학생 중심 HIV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10년 동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 예방과 치료에 있어 큰 발전이 있었다며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지식을 교육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 2021년 기준 새롭게 HIV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무려 37%가 13세에서 29세의 청소년과 청년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엔진룸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하는 차량 대수가 34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화재 위험이 있다며 차량을 집 밖에 주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산타페 SUV를 포함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여러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안전규제당국은 27일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잠김 방지 브레이커 제어 모듈에서 기름이 새, 누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주행 중 또는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야외에 주차하고 건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I-539 제출 시 신청인이 내야 했던 수수료 $85가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 10월 1일 이전에 I-539 양식을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의 지문 날인센터 예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10월 1일 이후 만약 이민서비스국이 생체 인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실수로 I-539 수수료를 제출했다면 $85는 반환되며 I-539 제출 시 접수비와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합해 결제했을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